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2학년 일반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수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비문학 공략법 3가지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가 바로 뭐라고 했죠? 긍정적인 마음. 예, 멘탈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집중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핵심어를 어떻게 해라? 파악해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핵심어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핵심어가 예를 들면 문제의 선택지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정의의 핵심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방법과 함께 실제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비문학 공략법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슉슉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설명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번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뭘로? 핵심어로 기억을 해야 된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치고 그 앞뒤에 뜻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서 줄을 그은 다음에 그냥 마냥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머릿속에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고 단어로 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단어가 진짜 핵심어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정의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드린 다음에 이거 역으로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대상 저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만영은 막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만영은 정의는 보통 A는 B이다, 뭐는 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만영은 뭐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영은 여자다? 자, 재래된 울타리 속에 저를 집어넣어 준 건가요?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여자 화장실 가면 완전히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만영은 남자다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저를 집어넣으면은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제일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카테고리죠. 자, 아까 뭐는 됐어요. 남자는 됐어요. 근데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남자? 이러면 직업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남자? 교사다. 남자 선생님. 자, 근데 남자 선생님도 많죠? 좀 더 줄여볼게요. 이러면 난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서울 369. 그리고 나는 교과목이 뭐죠? 국어교사다. 자, 아까 그냥 남자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범주를, 울타리를 좁혀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의 내리는 방법은 이 대상이나 개념을 묶어줄 수 있는 울타리를 잡는 거고 그 울타리는 좁으면 좁을수록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 교사라고 하면 충분히 카테고리가 좁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 교사? 한 명? 저밖에 없을까요? 국어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예를 들면 3분이 계셔요. 일단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만 말씀을 드린다면 임 교사가 있고요. 안 교사가 있고 이 교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이니까 나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죠. 울타리는 많이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대상을 얘기할 때 범주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대상의 특징, 특성까지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좀 더 분명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지.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반에 물어봤을 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잘생긴. 뭐 여러분들은 공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뭐 그렇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잘생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남자 국어교사 선생님들의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다 잘생겼어요. 물론 그 중에서 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 제가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잘생김만으로는 이게 그럼 구별되는 특징이 아니야. 특별한 성질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36고등학교에서 저만 지금 도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어휴,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이만영 선생님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서울36고등학교 남자 국어교사다라고 이렇게 짜자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꽤나 그럴듯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독해를 잘할 수 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바로 뭐냐면 범주와 특징이 핵심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2013학년도 자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2차 프레임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 2차 프레임에 대한 지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쇽쇽쇽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임은 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갈 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동그라미. 어우, 감사합니다.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앞뒤를 살피면 뭐가 나온다? 뜻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줄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영화,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두 줄에 거쳐서 뜻을 설명을 해놨어요. 꽤나 길죠?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드니까 우리는 핵심어로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어가 뭐냐? 아까 범주랑 특징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프레임은 뭐다? 라고 할 때 한 단어만 얘기해봐. 프레임은 뭐다? 틀이다. 자, 틀이다. 근데 이 틀인데 어떤 기능,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그걸 또 한 단어만 추출해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레임은 뭐다? 구분하는 틀이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면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안의 영역과 화면 바깥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지금 정확하죠?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을까? 그게 아니거든. 일단 가장 핵심이 틀이야. 그리고 구분짓는 거야. 근데 틀이면 틀 안에 영역도 있고 틀 바깥의 영역도 있잖아. 그걸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골격을 잡아준 다음에 살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핵심어를 파악할 때 마냥 하지 말고 이 범주와 특징을 핵심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좀 더 쉽게 핵심어를 추출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내용도 잘 기억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긍정적인 마음도 먹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예상을 해야 돼요.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라고 했어요. 자, 프레임을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자, 제가 지금 프레임을 누구로 담고 있어요? 누구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형원이를 지금 제가 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형원이를 담았을까? 그 이유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나의 의도가 담겨져서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서 대답을 제일 잘해준 학생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형원이를 픽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담았다고 하는 거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선택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이 선택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도를 나중에는 이게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저 따라올게요. 잘 안 따라오네. 자, 따라와. 네, 자,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성. 예, 감사합니다. 네, 여성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여성이 벤치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 남성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남성도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한번 해볼게.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진에 이 인물들의 눈을 잠깐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인물들의 눈을 보면 얘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눈이 이렇게 가 있어.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의 제목을 우리가 붙여볼 때 얘는 뭐 화목 혹은 다툼. 뭐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다툼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죠? 이 프레임상에 안에 적혀져 있는 것만 봤을 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세상에서는 여기 벤치의 길이가 좀 더 길어서 여기 한 명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손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 있어서 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면 실제 현실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범위만 찍고 그거를 화면 밖의 영역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이 담겨가지고 악마의 편집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런 걸 이용해서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프레임이라고 한 게 뭐라고 했지? 자, 틀인데 틀 안에 또 틀을 넣는 경우가 있대. 이런 기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중 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 이중 프레이밍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이중 프레이밍 뭐라고? 앞에 뜻이 나왔었죠?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근데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뭐라고 한다?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뭐라고 한다? 2차 프레임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좀 봐주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것도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도 사실 테두리가 지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보통 테두리 바깥에 글이 있어요? 테두리 안에 글이 있어요? 안에 글을 이렇게 두르면서 테두리 바깥하고 구분 짓는 프레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있다면 작은 따옴표는 왜 치는 걸까?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작은 따옴표 바깥하고 구분 지어주면서 얘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지. 그럼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니까 얘도 사실 2차 프레임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테두리를 씌워줬는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용어면 보통은 원래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하지만 작은 따옴표가 제시되어 있는 용어들은 얘가 일부러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체크를 잘해야 되고요. 거기에 첫 번째 문단에 나오면 이 글의 주인공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에 작은 따옴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얘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놔야 되지. 즉, 이 글은 어떤 글인지 예상을 하냐면 첫 번째 문단에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용어를 딱 보고 얘가 주인공이니까 아, 이 글은 아마 2차 프레임 혹은 이중 프레이밍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겠거니 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거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여러분이 미리 예상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 것 같니? 자, 지금 두 번째 문단 처음에서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2차 프레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가지 기능? 세 가지.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에는 첫 번째 기능을 얘기할 거고 세 번째 문단에는 두 번째 기능을 얘기할 거고 네 번째 문단에는
세 번째 기능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진짜 그런지. 먼저 화면 안에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여러분들 이거 다 문장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무슨 기능이라고? 핵심 단어만 뽑아봐. 시선 유도 기능.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다음으로 2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 뭐 암시? 주제 암시 혹은 내용 암시. 그럼 그 다음 문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2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자, 뭘 지시한다고? 액자형 서사 구조 지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단어로 외우면 외우기가 편해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는 설명문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시선 유도 기능. 두 번째는 주제 암시. 세 번째 액자형 서사 구조 지시. 여러분은 그러면 이 그 큰 흐름을 이미 파악한 거, 이걸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본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힌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문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문단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차 프레임은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능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굳이 일반적인 걸 넣어준 이유가 뭘까? 일반적이지 않은, 즉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것도 다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 작가들은 2차 프레임의 범례,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일반적인 기능 세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범례,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도 이 글 전체의 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 미리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읽는 거하고 집중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두 번째 문단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화면 안에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자,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뭐 하는 효과가 있다?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자, 핸드폰을 가장 많이 만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핸드폰이.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다음으로 많이 만나는 프레임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저기 TV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선생님이 TV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TV에 자, 여기 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 화분에 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끄트머리에 물컵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A하고 B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눈에 들어요? 어느 게 좀 더 존재감이 있죠? A가 더 존재감이 있죠. 왜냐면 구도상으로도 더 정중앙에 가까운 데다가 거기에다가 크기도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손이 튀어나오는 거야. 손이 튀어나오던 이 손에 있는 액자로 얘를 둘러싸 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뭐에도 사실 시선이 다시 유도가 돼요. B. 우리가 이게 1차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액자 틀 같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2차 프레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시선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광고 기법으로서도 많이 쓰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보였을 때 존재감을 부각하기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존재감에다가 조금 체크 한번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프레임 내에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 감, 동그라미, 자, 입체 감, 동그라미, 이 부여된다.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어들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지?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지? 네, 감이라고 하는 특성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으로 끝나는 단어 그리고 미라는 끝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예술 지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 지문에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술은 뭐를 추구하는 장르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르예요. 그쵸? 그래서 이 미라고 끝나는 거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건데, 예를 들면 조형미 혹은 절제미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단어로 등장하면 예술 지문에선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선택지에 다시 나와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같은 거 해가지고 체크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체크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시험 선택지에 나오는 게 중요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데, 얘네들은 꼭 나와. 그럼 감은 왜 나오느냐? 예술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은 뭘로 느껴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요. 음악이, 노래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뭘 통해서 듣죠? 귀를 통해서 듣죠. 청각. 그리고 우리가 미술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시각.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감각을 자극하는 뭐 각자가 나온다거나 혹은 감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예술지문에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 성은 바로 뭐냐면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은 다른 애들하고 구별하는 얘만의 특별한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건 대놓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술 지문만이 아니라 모든 지문에 다 나와. 다 중요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철학 지문 만나봤는데, 신초의 아사상에서 거기 항성, 변성, 상속성 이런 것들 선택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미리 드린 거. 선생님 수업 할 때마다 이런 걸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팁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무슨 감이 느껴진다고 했지? 프레임 내에 프레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층적으로 돼서 깊이 감과 입체감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탕 중에서 어떤 사탕이 있냐면 치읍스가 있습니다. 네, 추파춥스. 자, 추파춥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추파춥스를 향해서 손을 뻗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했다고 할게. 근데 이게 낫니 아니면 이게 낫니? 이게 후자가 좀 더 깊이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화면 안에 프레임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넣어서 이렇게 깊이감, 입체감을 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공통적인 건 시선 유도 기능이라는 거죠. 강조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2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2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루어져서 구속, 소외, 고립다이를 환기한다. 그리고 2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자, 정서적 거리, 감 체크하세요. 정서적 거리, 감 이 조성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세상으로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하게 한다. 불안감 동그라미, 소외감 동그라미. 그리고 뭘 또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주제 암시, 내용 암시라고 했죠. 근데 암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을 암시하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 이런 주제를 암시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분들 줄 잠깐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예전에 이제 방영됐었던 드라마 중에서 옛날의 향수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 시절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써 자극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 아나요? 네,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내가 뭘 봤을까? 나 하나만 봤어. 네, 응파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 시청률도 가장 높았고요. 근데 응답하라 1988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동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배우 이름하고 거기에 나오는 극 중에 아버지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집 딸과 이녀 일남 이렇게 있는데,
마지가 첫째가 성보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성보라고 하는 친구가 명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이렇게 갔는데 데모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 근데 남은 데모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빠는 그 데모하는 거 자체에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그 대학을 갖고 데모하다가 잡히면 너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데 하면서 너 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애를 방 안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데모하러 갈까봐 방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거기서 자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 답답한 성보라를 집중 조명해서 카메라가 찍어주는데 문제는 성보라 방 안에서 찍어준 게 아니야.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반지하 되어 있는데 여기 반지하 창문 바깥에서 성보라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앉아 있는 장면을 바깥의 시선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뭐 고립, 소외 이런 것들 환기시켜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어떻게 단절된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돼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같은 공간에 있어. 그런데 창문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막이기 때문에 뭔가 단절되고 차단된 기능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정서적 거리감이 없지만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하고 멀어져서 비록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같은 공간이 아닌 이렇게 창문을 통한 차단된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정서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예, 오세요. 우리 따라와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 문단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2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액장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 액장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데, 자, 볼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액자 소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자 소설이 뭐가 있을까? 아, 좋아. 힌트 하나 더 줄게요. 환몽 구조. 김만중. 예, 좋아요. 연성. 예, 구운몽이에요. 자, 근데 구운몽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이야기 속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진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젊은 승려인데 불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아예 이름조차도 이룰 성자에 진리진, 참진, 진리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진이라는 이름의 승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자기 스승님이 육관대사라고 하는 아주 고승인데 용왕의 생일잔치에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제자인 성진이를 대신 보냈어. 근데 성진이가 거기 가서 용왕한테 축하를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으니까 한잔해 하면서 이렇게 술을 권했는데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술 마시다가 좀 취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님이 술을 마신 거예요. 돌아오면서 갑자기 누굴 만나게 되냐?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아주 아리따운 8명의 여인, 팔선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희롱을 하면서 수작 부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헤어지고 자신의 그 절로 돌아왔는데 그 절에서 생각을 하니까 비록 불법을 이루는 길은 아름다우나 남아로 태어났으면 부귀공명, 입신양명도 누려보고 연애도 해봐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들켜서 육관대사가 너희 고얀 놈 한번 혼 좀 나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염라대왕의 나한들을 불러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죽이고 다시 환생을 시키는데 그 환생에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양소유로서의 삶이에요. 이 소유라는 뜻은 가진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라는 얘기로서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 양소유는 황제 바로 밑에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승상의 자리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고요. 팔선녀하고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연을 다 맺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인생 무상을 깨닫고 있는 와중에 스님이 와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꿈에서 깨라 라고 하면서 꿈에서 깨니까 다시
승려인 성진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 양소유로서의 이야기가 또 있고 바깥 이야기인 성진으로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거 생긴 게 뭐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바로 2차 프레임, 이중 프레이밍 기법하고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자, 볼게.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알아요? 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남매들이 나오는데 남매의 집에 옷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장을 열면 그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막 설산에서 막 눈보라 휘몰아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커지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없어지냐면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 장롱의 테두리까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되냐? 이미 그 세상으로 딱 뛰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녀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손녀와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볼게. 갑자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할아버지! 헐, 왜 그러냐, 우리 이쁜이? 할아버지 진짜 대장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장이었지. 무슨 대장이었어요? 무슨 대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는 산악대장이었어. 산악대장이요? 산악대장이 뭐예요? 바로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안전해서 보호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대장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높은 산이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가봤어요. 에베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딱 가만히 있다가 맞아. 그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 히말라야의 눈보라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혹했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눈에 뭐가 맺혀? 산이 맺히는 거예요. 산이 맺히더니 갑자기 할아버지를 막 확대를 해주네. 확대를 해주더니 이 산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이 산만 이렇게 딱 나오면 대장님!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할아버지, 자, 입을 A라고 하고, 할아버지 턱을 B라고 하고, 수염 C라고 하고, 귀를 D라고 하고, 아이를 E라고 할 때 여기에서 2차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E. 근데 2차 프레임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자, 시각 매체에서의 작가들은 2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예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상은 보통 첫 번째 문단에서 주인공 찾고 첫 번째 문단에 히트를 주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예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상을 거기에서 끝내면 안 돼. 중간중간마다 힌트들이 사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핵심적인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접속 부사어라는 겁니다. 문단 거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 지금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왔잖아요. 이 그런데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이만영 선생님은 굉장히 자상하고 따스한 사람이야.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자상하고 따스해. 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가 나오면 뭐야? 그래도 뭔가 싸나운 구석이 있다. 뭔가 반전 매력 같은 거를 제시를 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접속 부사어 같은 거를 여러분이 주어버리면, 아까는 일반적인 기능 3가지를 얘기했다면 더 이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이 나올 것 같다. 예외적인 게, 특수한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적극성을 여러분이 띄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프레임의 범내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가령 2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하는 거다. 아까 시선 유도 기능이 있는데 그 시선 유도 기능하고 반대로 강조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대요. 2차 프레임 안에를 자세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든 거다.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어떤 장르가 보통 긴장감을 가장 많이 증폭시키는 장르지? 영화 중에 어떤 영화? 호러물,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공포 영화에서 처음부터 무서운 존재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완벽하게 뚜렷하게 다 보여주고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숨기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갑자기 휙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휙 지나갈 때 그 대상의 얼굴이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아.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공포 영화에서는 천천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휙 지나갑니다. 왜? 정체를 알면은 안 무서우니까. 여기 2차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이건 별로 안 무서워. 그런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너무 갑자기 휙 지나가는데 뭐지? 실루엣만 탁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서사적 긴장을 해서 2차 프레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강조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불분명하게 해서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자,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2차 프레임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거죠. 따라와야지. 네. 자, 아까는 선생님이 저기에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보이면 정서적 거리감이 형성됐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정서적 거리감인데, 이마저도 가려버리면 폐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폐쇄성 체크하세요. 폐쇄성 동그라미 성자 들어가면 체크하라고 했지.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이렇게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 두 번째 문단에 2번 문제 봐봐요. 가가 없다면 사진 속에 공간 속에 뭐가 강조되어 있고 폐쇄성이 강조되어 있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야. 성이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여러분 다시 지문 돌아올게요. 혹은 2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여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운동성을 강조하는 경우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운동성을 강조하는 경우. 여러분들 보통 웹툰 좀 봐요? 웹툰 뭘로 봐요, 보통? 핸드폰. 자, 핸드폰의 베젤이 우리 1차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보다 보면 핸드폰에 인물들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컷들이 있잖아, 컷. 예? 근데 이 컷이, 컷 바깥으로 만화 속의 인물이 나올 수가 있나 없나? 원래 기본적으로는. 없어.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요새는 댓글로, 아유, 만화 이거 내용 전개가 왜 이 모양이에요? 예? 내용 전개를 발로 그리네? 그림도 발로 그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악플에 굉장히 화가 난 작가가, 독자들한테 이렇게 한가? 그래? 이 발로 그린다고 했는데 이 발로 그리는 작가의 발차기 좀 만나봐라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딱 넘겨버리게 되면 사실 이 컷, 2차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만화의 컷에서 이걸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건 뭘 강조하는 거다? 운동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이 지문이 여기에서만 쓰이는, 아까 우리가 미리 배웠던 비문학 공략구만 한번 적용해봤지. 핵심어를 파악하고 그리고 예상을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어떤 패턴으로 되는지를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정보 파악이 가장 기본인데 그걸 우리가 사실적 읽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숨겨진 글의 내용을 예상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예상하고 심지어 새로운 상황에다 적용해보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하셔서 앞으로 이만영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 강의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국어 지식도 함께 향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